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은 공급 대책과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를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주식시장과 또 부동산 시장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KBS 경제 전문 기자로 오랜 시간 현장을 누볐죠. 또 서민들의 경제적 고민을 함께 해온 분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 길잡이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두 번 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1월 1일 날 맞아, 그랬어요. 네. 새해 들면서 네. 했었고 또 이제 설 명절 앞두고 또 네. 뭐 이런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PD님의 그 섭외력이 좀 금융 다단계 그 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레벨.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돈에 그래요?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 받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오늘 그 우리 김원장 선배, 김원장 기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표? 뭐 아무거나 좋아요. 네. 네, 기자가 제일 좋죠, 뭐. 네. 네. 어쨌건 경제학전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김 대표님. 네. 호칭이 뭐 근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 길잡이라고 붙였거든요. 이럴래? 마음에 드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새해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 네.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좋은 일 있었어요. 네. 자랑할 시간 주신다 그래서 슈퍼 모멘텀이라고. 네. 슈퍼 모멘텀. HBM 관련된 책인데 요즘 그게 이제 HBM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그게 이제 사실은 HBM이 없으면 AI라는 게 없잖아요. AI 네. 시대라는 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요만한 손톱만한 기술을 만든 사람들 이제 31명 최태원 회장부터 정말 그 실무진에 있었던 분들 모두 다 저희가 아주 깊게 인터뷰를 해서 최태원 회장님 한 번 할 때면 5시간 6시간씩 했어요, 인터뷰. 아니 근데 조금 어려운 책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네. 5명이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게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아시죠? 뭐 대충 기억하시잖아요. LG 반도체 얹히고 뭐 맞아요. 현대 반도체 먼저 계열 분리돼서 채권단 와서 처음에 마이크론에 SK가 팔려가고. 인수할 때만 해도 뭐 그럼요. 이런 회사가 될 줄이야. 지금 이제 증시에서 젊은 세대 분들은 그냥 저 80만 원짜리 주식으로 90만 원짜리 주식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시겠지만 2003년대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하이닉스 얼마예요? 135. 130원? 135원. 135원? 네. 와. 네, 그걸 그러면 SK가 2012년에 3조 5천억에 샀는데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돈이 47조니까 매출 말고 영업이 3조 5천억에 산 회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히스토리를 만들.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일지를 쓰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 정말 바닥에 있던 사람들 영업이익은 10년째 안 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들이 점점 사라지는 월급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에 SK가 인수해서 최태원 회장이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독하게 하자 써져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HBM이라는 이제 TSV라는 그 기술에서 시작된 건데 어떻게 AI를 선도하는 그 작은 손톱만한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담은 건데 운 좋게 이게 저 젠슨 왕에게 전달돼서 기사가 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젠슨 네. 왕이 그 책을 들고 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십여 영문판이 개 나왔습니까 벌써?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인데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인데 네, 그 영문판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뭐 운이 좋았습니다. 재밌는 추억이죠. 네, 그런 사람이 그래서 뭐 샘 알트만이라든지 리사수 같은 분들이 전화하면 뭐 AMD나 뭐 오픈 AI 이런 데서 전화오면 조금 이따 보내주겠다고 거기 이제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돼, 5조 달러가 안 되니까. 아니 전화가 네. 온다고요? 김 대표님한테? 요즘 이런 이야기도 다 믿는구나. 그래서 네, 그냥 운이 시가총액 좋았습니다. 조금 낮은 네. 기업들은 상대를 안 하시겠다. 우리는 뭐 한 4.5조 엔비디아가 지금 4.5조 달러 정도 되나요? 엔비디아가 웬만한 동남아 국가들 GDP를 넘어서요. 네, 대단하네요. 일본 GDP보다 어쩔지 모르겠네요. 4.5조 달러면 그 정도 가치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건 슈퍼 모멘텀 고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식, 부동산 뭐 다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주식 시장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5천 포인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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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순식간이라고 해도 되나? 한 1년 사실은 갈 수 있겠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고. 그러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고 이제 서학개미 미국의
투자하다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우리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거죠. 근데 증시가 5천이 돼서 시가총액이 뭐 4조 4,500조 뭐 이렇게 그전에 2,700조 이러던 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면 우리 국부가 2배 올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슨 소리야? 나 그 삼성전자를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투자하고 나 엑시트했는데 네. 1,000만 원 벌었는데 국부가 늘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누군가 나에게 그 2배 값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빵 만드는 빵 공장이 제과점이 있는데 그 제과점이 1억 원 하던 것을 윤인권 아나운서가 제가 1억 원 하던 걸 2억 원에 샀다. 네? 제과점의 가치가 올라간 것 같지만 그건 우리 국부의 우리 GDP의 이론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빵을 많이 찍어내야 빵이 많이 팔려야 우리가 네. 빵을 많이 소비해야 GDP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올라간 코스피가 5천, 6천, 7천 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분위기는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가서 거기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값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단박에 올라갔다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유지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이제 5천 포인트를 넘어선 이 주가가 뭐 갑자기 뚝 어느 날 그러니까 뭐 제가 2,500으로 말씀드린 게 돌아갈 그런 수도 부분이에요. 있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뭐 대치동에 무슨 아파트가 30억 하다가 40억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부가 10억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건설됐을 때만 부가가치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손바뀜을 하면서 40억 원이 됐다, 50억 원이 됐다. 우리 국부하고 그래서 반대로 그 50억짜리가 30억 원이 됐다. 우리 국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내재적 가치가 오르고 있는가. 아까 빵을 많이 팔듯이 퍼포먼스가 있느냐?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라는 그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던 회사가 47조 원을 벌어들인 1년에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중에 하나가 100조 영업이익 시대를 열 거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요. 1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50조 쓰는 재정이 나라 살림 750조 쓰는 나라에서 기업 하나가 100조 원을 벌어들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느냐.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IMF 우리 입사 초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IMF한테 달러 없다고 돈 빌렸잖아요. 네. 얼마 빌렸는지 아세요? 210억 달러. 30조 정도 빌려왔거든요. 지금 뭐 그 한 기업의 매출도 안 되는 아니 영업이익도 안 되죠. 매출은 뭐.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도 안 되는 네. 수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6%예요. 1,000원을 팔면 560원이 남는. 지금도 고사양 메모리라든지 HBM 뭐 없어서 쇼티지 나서 판교에 있는 호텔들의 빅테크 사람들이 와서 좀 남는 거 우리 먼저 줘. 제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주가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돈을 벌지 뭐 다른 기업들 빼고 나면 코스피가 사실은 5,500이 아니고 4,200이라더라. 그 두 기업을 빼고 나면 이건 너무 일부만 우리 경제에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를 냈는데 반도체 빼면 말짱 꽝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2,500 가던 코스피가 4,200, 4,700이 된 거, 4,200이 되는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전망들은 계속 장밋빛 전망들만 뭐 6천이 갈 것이다, 6,500이 네. 갈 것이다. 뭐 JP 모건에서는 7천 넘게도 간다고 네. 전망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런 친구들은 왜 우리가 3천에서 5천 갈 땐 전망을 못 했대요? 늘 그랬습니까? 우리는 박스피라 그러잖아요. 네.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오를 때 그럼 재작년 12월 말에 우리 유수의 증권사들은 작년 우리 코스피를 어떻게 전망했느냐? 얼마? 가장 높이 봤던 게 3,400인가? 그것도 밴드예요. 2,700에서 3,400. 우리도 그런 말을 밴드로 본단 말이에요. 네. 네, 낮게는 2,700, 높게는 3,400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었는데 그게 뚫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6천 갈 것이다, 7천 갈 것이다. 그래서 투자해야 한다. 뭐 유수의
IB들이 그런 전망을 내놓는다 해서 투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내재적 가치가 오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주식을 살 것이냐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뭐 이것보다는 우리 경제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세계 경제에서 뭘 지켜볼까 뭐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다. 뭐 좀 한번 조정을 받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 네.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엇갈려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주식이 이렇게 뜨거워. 난 지금 주식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이유는 하나잖아요. 많이 오르니까 남들 돈 버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시장을 지켜보면 이런 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좀 권하고 싶지 않아요. 투자의 시대인데 네. 남들이 하니까 많이 오르니까 삼성전자 왜 투자해요?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잖아. 이 정도의 투자 이 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말리고 싶어요. 다만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업종에 대해서 특히 우리 아버지가 여기 열심히 일하셨고 조금씩 묻어오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나는 이 업종을 오래 지켜볼 거야. 항공업종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나는 이 업종을 잘 알아. 나는 오래오래 조금씩 투자할 거야.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겨요. 그러면 그런 좀 저평가돼 있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그거는 이제 뭐 정말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요 하고 그러니까 남들의 얘기를 따라서 이거는 좋다니까 따라가야 되는 건지. 네. 투자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덱스 투자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ETF로 존 버글이라는 뱅가드라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인기 직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아나운서 후배들도 뭐 유명한 펀드 매니저한테 시집가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네, 아주 뭐 멋진 직업이었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유인구 아나운서 이야기처럼 내가 어떤 항공, 어떤 금융, 어떤 전자, 어떤 조선업계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펀드 매니저는 그걸 잘 알아. 조선업종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1억을 주고 맡겨서 그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거죠. 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패시브하게 하는 펀드가 있고 액티브하게 하는 펀드가 있어요. 액티브 펀드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요. 공격적으로. 아주 고위험. 고위험인데 고수익이죠. 네. 쉽게 말해 어떤 부분은 몰빵도 하고. 패시브 투자는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3대 조선사가 있으면 3분의 1씩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또는 뭐 조선 조금, 전자 조금, 석유화학 조금, 제철 조금 이렇게 이런 투자를 한. 이제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막 한 10여 년 동안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보니까 이거 꼬라박는데 이 사람들 그냥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ETF예요. 인덱스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냥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고루 투자하자. 고루 투자하자. 자, 만약에 윤인구 씨하고 저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20개를 뽑아서 고루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1위 기업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200위 기업에는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갖고 투자를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200개 기업을 한꺼번에 잘 나가는 그리고 이제 매달 바꿔. 요 기업은 이제 요즘 실적이 안 좋아. 180위에서 빼버리고 230등 하던 친구가 요즘 괜찮아. 요걸 이제 딱 올리고 그래서 200개 꾸러미를 운영하려면 우리 둘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그렇죠. 인덱스 펀드가 워낙 많고 제일 많이 팔린 건 8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8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나 공부하기도 싫고 좋은 기업들 알아서 투자해줘 하고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하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 증시를 보죠. 올랐나? 내렸나? 미국 증시가 내렸네.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딸지 모르지만 돈을 벌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크게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냥 믿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빌린 돈이 아니어야 되고 와이프 모르게 하는 투자가 아니어야 되고 정말 서랍 이제 증시경원에 서랍에 넣고 잊어버려야 한다. 이게 잊어버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주식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다가도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그 후보자 지명을 하니까
모든 게 다 한 번씩 출렁거리더라고요. 네. 예, 특히 뭐 금, 은 값은 그때 잠시 또 폭락을 했었잖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저도 그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금은 전문가를 모시고 했는데 며칠 있다 은이 30% 폭락하더군요. 그분은 앞으로 은값이 20년 동안 잘 나가- 20년 동안 은을 사 모으겠다 그러던데 며칠 있다가 은이 30% 폭락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시장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라는 경제의 배가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세계 경제는 지금 어떤 게 덜컹덜컹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예를 들어 그런 금값, 은값이 오르는 것도 그걸 전망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오를 거라는 걸 미리 말해주지 이제서야 전망을 해요. 그리고 꼭 오른 다음에 더 오를 거래. 아니면 말고. 네. 근데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모든 건 달러 값과 연동돼 있는 거죠. 네. 전 세계 돈은 많이 풀렸고 그 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은 이제 2001년도에 9.11 사태가 터지고 그때부터 금리를 낮춰서 글로벌 경제가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풀기 시작했는데 두 번의 거대한 양적 완화를 했고 돈이 있으면 뭘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뭘 사요? 뭐든 사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를 대체 금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미국의 지위를 의심하는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덜어내고 달러를 덜어내고 뭘 살까?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또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금 살래. 뭐 이런 흐름들. 미국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의심받고 있어요. 건강한 나라인가?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 올라와 있는데 이러면서 그럼 뭘 내답할까요? 미 국채, 미국 주식, 예를 미 국채의 40%를 EU 국가들이 갖고 있거든요. 자산 포함하면 10조 달러 정도를 이제 주식까지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달러 이렇게 미국 걸 갖다 내다 팔면 그 돈을 그럼 뭘로 갖고 있어요? 뭘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금은 올라가는 거 알겠어. 그게 혹시 아시아 증시나 한국 증시로 올 수도 있을까? 조금 오고 있어요. 올해 한국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오른 증시가 니케이예요. 네. 네.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데 그러면 김 기자 말처럼 돈이 왕창 풀렸는데 풀린 돈 왜 코인 값은 떨어져? 비트코인은 왜 떨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을 전망한다는 건 그럼 이제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채굴량도 일정하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겨우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맨날 같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럼 미리 말해주지. 네. 시장은 지금 미국 경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에서 미국 경제의 미래를 의심하고 있다. 그 핵심 지표는 미국의 국채인데 미국의 국채라는 건 미국 정부가 저 돈 좀 더 빌려주세요. 네. 과거에는 유럽과 특히 중국이 돈을 많이 빌려줬고 그 사람들은 미국에게 돈을 많이 벌어갔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사서 외환보유고에 집어넣으면서 미국한테 뭉칫 돈을 빌려줬는데 이 빌려줬던 쩐주들이 너희 빚이 너무 많다. 자꾸 우리랑 왜 싸우려고 해. 너희 AI 잘 나가고 경제 좋은데 조금 의심스러워 이러면서 국채를 더 이상 안 사주면 돈을 더 이상 안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채값이 폭락하죠. 국채금리가 올라가죠.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유럽이 2.2% 초반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라는 아저씨가 돈 빌릴 때는 4% 고금리로 유럽이라는 아저씨, 한국이라는 아저씨가 돈 빌릴 때는 2%의 돈을 빌려요. 미국이 얼마나 의심받고 있나 이게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걸 끌어내리려고 기준금리를 낮추겠다고 심지어 연준 의장을 갈아치우면서 쫓아내버릴 거야 이러면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그럴수록 시장은 알겠어. 그런데 연준의 독립성마저 의심되네. 너희가 버틸 수 있겠어?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막 낮추려고 하는데 국채금리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 뭐 서학개미라 그래서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미국 증시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학 증시에 계시는 분들 올해 S&P 지수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미국의 주식, 미국의 채권, 달러를 내다 팔고 있다. 미국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정확히 1년 전보다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엔화나 뭐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이 의심받고 있으니까 그 말은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하다. 그런데 금리를 낮춘다면 그럼 미국 증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AI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게 설령 거품이더라도 더 가지 않을까? 아니야, 위험해. 이제 두 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뭐 글로벌 시장의 모든 게 미국채 금리로 통한다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 그걸 지켜봐야 되죠. 네. 요게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정말 이제 걱정 없이 가는 거예요. 요게 안 떨어지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제 문제는 우리인데 한국 경제가 잘 나가야 우리 증시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경제는 어디만큼 와 있을까?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와 지금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어디만큼 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대감이 커졌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거시경제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생겼다. 그 핵심 고리는 AI. 그러니까 AI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한 10년, 20년 전에 수출 한국은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어설 때 보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도대체 이 나라는 뭐 운동화부터 인공위성까지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잘하긴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중국은 다 따라왔어. 아니 근데 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뭐 해볼만 하다는 게 뭐 지금 우리 기업들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기업들만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만 들만 잘 잘 나간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싸우네. 그죠? 중국과 미국이 싸우잖아요. 패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 체인이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 진영, 이른바 자유 진영은 중국이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전 세계 걸. 중국이 공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싸게 인플레이션 안 생기고 우리가 그걸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온 25년 동안 중국이 싸게 만들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만들어줬고 인도네시아가 만들어줬고. 근데 이제 그 밸류 체인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패권 전쟁하기 위해서. 제왕은 하나뿐이니까. 미국이 중국과 거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러면 자유진영에서는 중국은 이제 앞으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는 그 권위주의 국가들 경제 규모가 거기도 큰데 뭐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나 인도나 뭐 이쪽에서 동남아에서 장사하겠죠. 여전히 잘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두 패로 나눠진다면 어디서 만들어야 하느냐? 누가 좀 잘 만들지? 누가 좀 디스플레이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건설업도 잘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잘 짓고 배도 잘 만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일본, 독일 그 밑에 한국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작은 나라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제조업 강국들이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배도 한국이 더 잘 만들고 HBM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어냈고 어라? 메모리 반도체 중에 고사양도 다 한국이 만들고 물론 TSMC라는 대만 기업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패권 전쟁을 하는 동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자유진영권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동남아에 러시아에 못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 눈치를 좀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기회가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AI의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할 때 그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 미중이 뭐 압도적으로 1, 2위죠. 모든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뭐 독일 돈, 일본 돈, 영국 돈, 뭐 인도네시아 돈 다 AI로 흡수하고 있는데 월가가. 그런데 그 중에서 윤인구 아나운서 제가 물어볼까요? 일본과 독일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AI 관련해서?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그러니까 못하겠네요.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빌 곳이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나라는 보니까 미중 빼고는 또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 주가가 급등했는데 현대차 로봇을 갑자기 CES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선보여서 그냥 CES 쇼를 완전히 그냥 흔들어 버렸는데 네. 자동차 만든 기업이 로봇 만들면 뭐해? 앞으로 뭐 이제 메타플랜트 그의 로봇을 갖다가 설치하나 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왜 올라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대차가 토요타나 벤츠나 이런 경쟁사들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급변하는 기술 시장에서 여전히 마라톤이라고 치면 선두그룹에 있구나. 야, 밀리지 않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스쿼트 우리 스쿼트 몇 개 하세요? 우리 근데 한 20개 하면- 그 현대차가 보여준 로봇은 360도로 관절이 꺾이잖아요. 네. 야, 밀리지 않 일종의 보여주는 거죠. 봤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개척할 거야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니까 주가가 따라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 네.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뭐 코스피는 화랑세인데 대통령은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잡히는 겁니까? 네. 대통령이 새벽 막 2시에도 올리고 뭐 장관들하고 하루에도 몇 개씩 써내더라고요. 수석들 있는 그 SNS 방에 새벽 막 2시에 올리면 이쪽 장관이 자다가 못 보잖아요. 그럼 저쪽 수석이 전화해줘서 지금 부위가 올렸다 이러고 있는데 자 핵심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방향 세게 가자. 그 말은 이제 그 내막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시장을 세게 가자. 방법은 이미 드러난 것처럼 세제를 강화하고 네. 공급 부족에 그럼 있는 거 다 때려 넣어서 지어줄게. 그러니까 공급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세제는 내가 선거 전에는 세금 동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금 많이 동원할 거야. 그래서 핵심은 집에 들어가서 살지 설령 1가구 1주택이라도 설령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 투기적 수요야. 나 그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일 거야. 경고한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공급 대책으로 이제 수도권에 6만 원 네. 건설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인데요. 네. 잘 안 돼요. 잘 되면 지난 정권, 그 지난 정권, 그 지난 안 돼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가 뭐 용산, 과천의 경마장,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북부의 태릉 골프장 이런 거 발표를 했는데 잘 되면 절반 되면 잘 된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왜 못하느냐는 그럼 보수 진영일 때 보수 정권일 때 하지 왜 못해? 과밀해요 이미. 찾아내서 빈터를 찾아내서 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민원도 있고 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꼭 옳은가도 또 따져봐야 되고 어쨌든 정부는 한다는 모션은 분명하게 취했어요. 공급 부족해. 하지만 우리 있는 힘껏 할 거야. 네. 그러니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그 기간까지는 집을 팔고 나가 지켜봐야겠어요. 지금 매물은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지켜봐야겠어요. 지난 두 번의 진보 정권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고 돈이 엄청 풀려 있었을 때. 그러니까 또 어떤 수로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집값에 영향을 줘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집값이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 서울 한복판하고 과천 용인만 오른단 말이에요. 예. 분당. 나머지 경기도는 여전히 냉랭해요.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2022년 1월이 이제 KB 부동산 지수 100인데 그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인 데는 용인 수지하고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죠. 그다음에 과천시 말고 25개 시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25개 구 중에서
11개는 그 2022년 1월보다 100 이하에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만 너무 뜨거운데 그것도 너무 비싸지 않느냐 시장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제로 누르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또 다주택자들은 이번에도 잘 버티면은 네.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러면 이제 보유세 막연한, 카드가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보유세라면서요. 근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버텼거든요. 네. 버텼더니 또 한 10여 년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이게 대통령의 워딩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이른바 신문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시장과 정책의 대결. 대통령은 정책 못 이길 거야. 결국은 정책이 이길 거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거대한 대결이 준비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양도세는 좀 내려주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려서 우리가 거래세는 선진국보다 비싸고 보유세는 선진국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불로소득이어서 사실 뭐 압구정 그 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55평형이 10년 동안 80억 원이 올랐더군요. 그 강변에 있는. 네. 근데 그 1가구 1주택이면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 팔면 80억 팔면 양도세 6억밖에 안 나오는 거 아세요? 1가구 1주택 제도 그 똘똘한 한채 제도의 폐해인데 하여튼 그렇게 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양도세는 그분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조금 내고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터주고 대신에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려서 저는 그걸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특히 서울 한복판의 그 한강벨트의 집들이 계속 올라요. 오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안 팔죠. 이분들이 투기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계속 오르는데 왜 팔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굉장히 합리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응? 시장에 참여할 때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자기가 합리적 결정을 한다고 판단하는데 합리적 결정을 그 합리적 결정이란 뭐라는 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있는 집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비율이 높고 주식 비중이 이렇게 낮을까?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인데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증시가 S&P 500이 수십 년 동안 해마다 9%씩 올랐기 때문에 평균. 네. 우리는 집값이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집이 갖고 있는 서울 한복판이 집이 갖고 있는 수익률을 낮춰줘야지 균형이 맞거든요. 그거는 결국 그 수익을 세제로 일부 사회가 뺏어오는 표현이 좀 거친데요. 네. 좀 사회와 나누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건데 그러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내가 누가 내 집 올려달래. 나 집 하나 있는데 내 집이 가만히 있다 10억이 30억이 됐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근데 왜 세금 더 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팔고 나가시기. 그 차익은 얻을 수 있게 해주자. 지금처럼. 좀 깎아줘서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올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사실은 제 주변의 전문가들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는데 정부는 그것도 5월 9일까지야. 그 이후에는 용납 못해. 네. 비싼 특히 집이 세 채 네 채 있는 분들은 비싼 82%까지 높아져요. 10억 양도 차익이 생기면 8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래서 정부는 뭐 강경한 대응을 입장을 분명하게 했고 너무 세게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이제 물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매물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가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나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제가 보유세는 좀 낮다고 하지만은 GDP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유세 비중은 높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 대비해서 집값이 GDP 대비해서 2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쉽게 집을 사는 게 좋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여유 있는 분들은 적당한 대출에 좋은 지역을 사면 저는 뭐 그런데 참 애매하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제가 부동산 담당 기자를 할 때는 버블 7이라고 해서 버블 7 그러니까 용인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이 오르면 결국은 6개월 안에 전주, 창원까지 다 올랐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저는 완전히 지났다. 거기 살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 7, 8년 있으면 1년에 7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점점 그 뜨거운 지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오르는 곳만 오르는 네. 상황이네요. 거기에 올라타지 않으신다면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지 집을 사서 오르는 거다. 집은 오르는 거야 생각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지금도 맨날 언론에서는 뭐 강남 집값이 얼마 오른다고 하지만 평택, 시흥, 뭐 남양주, 뭐 파주, 뭐 오산, 경기도 광주 집값 엄청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접근하실 건 아니다. 특히 과도한 빚을 내서 함부로 접근하는 건 절대 실거주 나와 우리 가족이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돈을 내고 이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버틸만 하니까 따뜻한 집,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 어포더블한 집을 가능한 선의 아파트로 가셔야지 이제 집을 사면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오를 거야 생각하시는 건 정말 안 해. 아까 그 한강변의 그 H아파트 같은 걸 사지 않는 이상 그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이 투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뭐 유럽 선진국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본을 축적한 나라고 우리는 해방 이후에 우리가 무슨 자본이 있는 나라예요. 네. 아주 가난한 나라죠. 정말 아시다시피 60년대 후반까지 필리핀보다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 자본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조 달러를 해외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정도를 해외에 금융자산을 찔러 놓은 민족이 됐어요. 그게 국내엔 늘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조업 국가로 좋은 공장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월급 받고 그걸로 소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요. 좋은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좋은 기업들이 공장을 세워도 전부 해외에 세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해외 나가지 마요. 베트남에 있는 박림 공장 갖고 들어와요.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떠나는 대기업들 이렇게 바짓가랑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뭐냐면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적게는 100만 원도 있고 많게는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전에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14만 명인가? 지금 40만 명이에요. 네. 그분들이 1,100조 갖고 있다가 지금 4,066조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엄청난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47만 명이 뭐 하겠어요? 앉아 있겠어요, 집에? 돈을 굴리죠. 네. 굴리죠. 미국에도 갖다 투자하고 한국 증시에도 하고. 그러니까 그 투자 보따리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어? 우리가 처음에 엔비디아로 시작했는데 체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 안 와요. 우리 인건비가 올라갔어.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하면 돼요. 투자하면. 그리고 꾸준히 투자해서 그런데 투자해서 야 얼마 올랐냐? 야 팔고 야 절반 팔고 이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미국은 이제 401k 뭐 IRP 같은 걸로 미국 사람들이 은퇴 자산은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금융시장에 증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윤인구 아나운서 은퇴하고 그러면 그 얼마 배당 얼마 받아? 나는 뭐 한 1,700달러 나와. 우리 집사람 거는 한 1,200달러 나오고. 주식 투자라는 건 이거는 이제 이게 프리 캐시플로우라 그래요. 기업이 남는 돈을 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 주식 투자는 야 몇 퍼센트 올랐냐? 야 조금 더 갖고 있어봐. 조금 더 갖고 있어봐. 우린 이런 주식 투자야. 이렇게 가면 증시도 못 올라가고 올라가봤자 다시 내려오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라. 샀다 팔았다 의미가 없. 다시 3천 될 거 7천 가면 뭐해? 그렇잖아요. 지수가.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꾸준히 나는 애플한테 나는 꾸준히 하이닉스한테 월급을 받아야겠어. 그런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심지어 그것만 배당해주는 ETF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수조 원씩 거기에 발을 담그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돈이 굴러가는 게 우리가 공장 세워서 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자본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돈을 얹어야 한다. 돈이 돈을 버는데 올리는 게 절대 탐욕스러운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자를 잘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 김원장 대표님은 뭐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아까 작가분이 와갖고 물어봐라는 게 이거였구나. 어디에 살고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네. 저는 이제 네. 퇴직금이랑 조금 여윳돈 가지고 개별주는 하나밖에 없고요. 네, 그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럴 것 같고 그냥 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많이 투자하는 대부분 ETF로 돼 있어요. 대부분 ETF. 그러니까 그 업종에 뛰어난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아주 낮은 수수료로 그분들 덕분에 조금씩 수익을 올리고 있죠. 네. 네, 큰 돈은 아니고요. 어디 네. 사세요? 네? 어디에 사세요? 집? 네. 이런 것도 물어봐. 아주 저는 아니 맨날 우리한테 뭐 해라 뭐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투자라는 말씀을 게 해주신 분은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아주 미안하죠. 우리 때는 결혼하고 제가 처음 집을 산 게 여의도에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네요. 그렇죠. PIR로 따지면 우리 소득의 한 6배, 7배 PIR로. 그러니까 6년치 월급 모으면 7년치 월급 모으면 여의도 아파트 하나 샀어요. 25평. 지금은 뭐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뭐 15년인가를 지금 18년인가 18인가 우리가 20대일 거예요. PIR이. 서울은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집값을 올려놔서 너무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조금 이제 정상화돼야죠. 우리 소득에 맞춰서 집값이 좀 내려오고 투자 가능한 저 0.1% 자산 이런 건 이제 그들만의 리그니까 냅두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저는 머지않아서 좀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어디 사냐고 물었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셔서 네, 저는 운 좋게 좋은데 집을 사서 자본 차익이 굉장합니다. 물론 네. 그걸 팔아야 이익이지만 집 한 채 있는데 근데 그거는 투자를 잘해서 뭐 무슨 대단한 해안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그때는 그냥 그걸 사는 게 그리고 살만한 가격이었으니까 20년 전에는 그랬으니까 지금 그걸 절대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자산이 올라가던 그 시기에 우리 세대, 우리 입사 동기가 저희가 이제 입사가 비슷한데 그때 집을 사던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급등할 시절이었고 저는 오히려 지금 무리하게 자산 투자를 했다가는 특히 부동산엔 그거는 오히려 무리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머니 무브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에 너무 몰려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좀 돌리겠다 했는데 이 주식이 화랑이다 보니까 또 그 돈이 다시 빠져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간다는 얘기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 주식으로 열심히 벌어서 집 살 거야. 왜 집을 사? 집이 주식보다 돈이 더 되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구조를 고쳐야 되고 이 대통령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보죠. 네. 우리가 1년에 해마다 돈은 7%, 8% 정도 풀립니다. M2라 그래서 유동성이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목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집값이 특히 저는 수도권에 공급이 넘치는 지역의 집값이 그 명목 가치 상승만큼 그 정도라도 따라 올라가면 실질 가치는 그냥 똔똔인 거거든요. 그 정도라도 올라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못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에 아주 요지가 아닌 이상 못 갈 거다. 그러니 그런 쪽에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코스피나 미국 증시나 뭐 여러 유수 증시에 좋은 ETF에 묻어두시고 좋은 투자의 특징은 주가가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쁜 투자의 특징은 매일 들여다보면서 이거 떨어지면 큰일인데 이 투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인식되는 건 너무 매일 쳐다봐서 그런가요? 종목 한 종목 두 종목에만 해놨으니까 내가 코스피 200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200개 기업이 다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겠죠. 코스피 200이 떨어질 수 있겠죠. 20%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떨어지면 한국경제도 어차피 그러면 나락가는데요. 언젠가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한 30년 시계열로 보면 그게 4, 5년도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기는 이유가 부자들은 4, 5년 동안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뿐더러 그게 20% 떨어지면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와이프 몰래 집사람 몰래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식이 내려가면 못 버티고 손실을 보면 팔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어서 질문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네. 주식은 위험하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대학에 강의 가면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어느 정도 투자하려고 아주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저라면 그냥 학원 등록하거나 여자친구랑 재밌는 추억을 쌓을 것 같아요. 자산은 어느 정도 쌓여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올라 있다. 그다음에 증시도 이미 S&P나 이런 건 너무 많이 올라 있다. 우리 증시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있다. 그럼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수익을 올리고 싶어.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다 오르고 언론은 맨날 보면 올랐대. 이런 데 쫓기면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라. 자본시장이 아무도 주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아무도 부동산을 이야기 않을 때 들어가세요 하는데 과연 그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더 불안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뭐 누구나 다 하고 잘 되니까 네. 나도 한번 여기 묻어 가볼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워낙에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은 갈 때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제법 좋은 직장에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부터 100만 원씩 돈을 모아라. 아니 S&P 500에 있는 스파이라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 GDP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그 펀드 그 ETF에 거기에 한 달에 50만 원, 코스피 200에 50만 원 이렇게 쭉 놓으면 그러면 한 5년 넣으면 시장 평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코스피 200이나 뭐 S&P 500이 오르면 그 절대 내려갈 수 없거든요. 길게 봐서. 그럼 무조건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를 정리하자면 이제 부동산은 정말 실수요가 아니고서는 네. 내가 어떤 투기나 투자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밥 먹고 증시만 이야기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저는 계속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내 친구 중에 인구도 돈을 벌고 원장이도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할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투자는 대개 열의 여덟은 패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 지면서 지금 요즘 같은 그 시장 상황에서 이것만 하나만은 꼭 기억해 두자 네.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단기간에 하려면 아주 운이 좋으면 벌 수도 있죠. 그분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잃어요. 시간의 싸움이다. 내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시장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길게 제가 예전에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씀 드렸어요. 저 까먹었어요. 몸이 돈이 없는 사람은 몸을 써서 도대체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예요. 사기면 돈이 없는 사람은 몸을 써서 돈을 벌고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돈을 벌고 부자들은 때를 기다린다. 지금 자본시장에서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돈이 많은 분들은 증시가 출렁이길 바래요. 더 투자하려고. 그런데 돈 빌려서 우리가 지금 신용잔고가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거 다 월급쟁이들이 빌린 거예요. 그 소중한 걸 8% 이자 내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빨리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급하죠.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런 투자는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절대 투자 즐거운 거 아니에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네. 그럴 자신이 있는 분들만 투자의 시대로 투자의 시장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모처럼 설 연휴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여유 있게 쉬시면서 오늘 김 원장 대표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도 시간을 내주신 김 원장 경제학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기념품으로 주는 거예요? 벗어놓고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